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유럽의 내륙 깊숙이 자리잡은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체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와 스위스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서름을 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을 당하여 민족의 서름을 겪었던 것처럼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서양의 클래식 음악사를 대표하는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내세워 해마다 그의 탄생일인 1월 27일을 전후하여 고향인 잘츠부르크에서 시 전체가 나서서 대대적인 축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에서도 국운을 걸면서까지 전 세계적인 축제로 홍보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고자 눈물겨운 노력을 펼쳤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패전하여 나라 전체가 독일에게 빼앗겼다가 천시만고 끝에 나라를 되찾았으나 또다시 외세의 침략으로 국토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 73%의 영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의 아픔과 서름과 울분을 한 음악가를 통해 스스로를 위안하며 억울하고도 슬픈 울분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국가 전체, 민족의 자존심마저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그들의 민족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쓰라린 지난 역사의 아픈 자존심을 스스로 위안하고자 대대적인 축제 행사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그 뼈아팠던 서름을 우리의 역사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음가짐은 과연 어떻게 가져야 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오스트리아 못지않은 지난날의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더한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의 그 아픈 서름과 핍박받고 고통받던 그 자존심을 되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일제의 자기 합리화에 무참히도 짓밟힌 국권과 왜곡된 역사를 이제는 하나하나 되찾아 우리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마침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 무려 24년 동안이나 일제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동궁에 유폐당했던 어친왕 전하의 65번째 기신일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뜻있는 지사들이 묘소에서 모여 그분이 암울하고도 억울했던 생애를 되짚어 함께 애통해야 하던 재앙을 모셨지만 올해는 코로나 4단계의 강력한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재앙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어친왕 전하의 9째 아드님이신 이갑 황소님의 명을 받아 전하를 추모하는 어친왕 숭례회를 조직하여 그분의 재앙을 모셔왔지만 올해 들어 더욱 애타는 마음에 남양주시 금곡동 홍일원 권역에 안정되어 있는 어친왕 묘역을 찾아 열을 갖추었습니다. 마침 먼저 와 있던 우리 황실 사랑의 젊은 지사들과 함께 지난날 아픈 역사의 길을 걸었던 어친왕의 독립운동사를 떠올리면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빼앗긴 나라를 구하고자 노심초사했던 어친왕 전하의 독립운동 정신과 대동단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9년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 내용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모두가 실망하였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민족의 자결권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민족이든 타 민족이나 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적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고종 태왕제의 명을 받은 신한혁명당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독립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과 안창호 선생의 주도로 망명정부를 구성을 하려고 고종 태왕제와 의친왕 전하를 망명시키려다가 실패한 복백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의 뜻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고종 태왕제의 신하였던 이왕직 시국장 한상수와 시정관 한상혁이 일제 사주를 받아서 이완용, 이기영과 작당해서 밤참으로 올린 식혜에다가 독약을 타서 시해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 이후에 1919년 2월 28일 날 조선청년독립당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이를 기화로 고종 태왕제께서 독살당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너도 나도 대한문 광장으로 나와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고종 태왕제의 독살설을 뒷받침해주는 윤치호의 영문일기가 번역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채 안 되어 심한 갱령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둘, 고종 황제의 팔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황제의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셋, 민영달과 몇몇 인사는 약솜으로 고종 황제의 입안을 닦아내다가 황제의 이가 모두 구강 안에 빠져있고 혀는 닳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넷, 30cm가량의 검은 줄이 목 위에부터 복부에까지 길게 나 있었다. 다섯, 고종 황제가 성화한 직후에 식혜를 올렸던 2명의 궁녀가 의문사하였다. 민영희, 나세환, 강석호 등과 함께 염을 한 민영달 씨가 한진장 씨에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의친왕 전하께서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는 이른바 대동단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기록되고 맙니다. 대동단은 조선민족대동단의 약칭으로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민족운동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대동은 예기의 예운편에 나오는 말로서 큰 도가 행하여지던 때에 널리 이루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온 세상이 번영함으로써 모두가 화평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친왕께서는 김가진, 전협, 최익환 등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하려다가 신의주역에서 탄로나 경성으로 압송되어 온 후에 용산의 조선군 사령부로 끌려가 치조를 받은 후에 사동궁으로 돌아온 후 광복이 되기까지 24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자, 김가진, 전협, 최익환 등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 치조를 받으면서 대동의 의미를 진술하였는데, 대동은 정의와 인도는 세계에 동일한 것이고 조선인도 이 크나큰 정의와 인도 아래 단결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의미로 대동이라 이름 지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대동단에는 물러났던 임금을 다시 복위시키자는 복백주의자 이다라가 있었는데, 평소 의친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터에 1919년 8월에 양정의 소개로 전협을 만나게 되어 의기투합하면서 의친왕을 상해로 탈출시킨다는 밀계를 듣고 감동하여 대동단에 합류하였던 인물입니다. 이때 전국에서 모여든 40여 명의 대표단이 대동단을 결성하고 김가진을 총재로 추대하여 지하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상해 임시정부의 안창호 선생에게 밀사를 보내서 임시정부에 가담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적극 환영하면서 밀사인 이종욱을 보내 김가진을 비롯하여 의친왕 이강, 부마 박영효, 전 홍문관 대제학 김윤식, 전 학부대신 이용직, 이용태, 학자 이능화, 대한협회장 정운복, 윤치호, 이상재 등을 함께 탈출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전협 등이 나서서 먼저 김가진을 탈출시킨 후에 의친왕 이강을 탈출시키기로 하고 1919년 11월 대동단의 전협과 최익환 등이 모의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김과진과 전협 등은 함께 30상인 명의로 최후의 1인까지 항전할 것을 강조한 선언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선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건의와 2천만 민중의 성충으로 엎드려 우리 국가가 독립국인가 우리 민족이 자유민임을 이에 천하만국에 선언하고 또 정언한다. 무궁화 아름다운 조선은 누구의 식민지가 아니며 당군의 자손은 누구의 노예정도 아니다. 국가는 즉 동방의 군자며 계례는 곧 압서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럼에도 운이 막혀 나라를 다스린 지가 오래자 난을 일으켜 밖으로는 경탄하는 강린이 있고 안으로는 나라를 좀먹는 간적이 있어 5천년의 신성한 역사와 2천만의 예의민족과 500년의 사직이 하루아침에 인멸하였다. 조정에는 순국하는 신하가 있고 들에는 사절하는 백성이 있다. 그러나 황천이 사랑하지 않아 국민에게 녹이 없다. 황제의 성명에 갑자기 욕을 당하는 패천한 사민의 의거는 호련히 가족을 다 죽이는 화를 입고 과중한 세금과 가혹한 행벌과 잔악한 대우와 노비처럼 부림에 백성은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1919년 11월 9일에는 의친왕 전하께서 유고를 남기셨습니다. 이 유고는 나라에서 어떤 일을 결행할 때 백성에게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통곡하며 우리 2천만 민중에게 고하노라. 오호라, 이번의 만주행은 무슨 이유인가? 하늘과 땅 끝까지 이르는 깊은 원수를 갚으려 하며 뼈가 부서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큰 수치를 씻으려 할 따름이다. 지난날 선제폐하의 밀지를 받들어 바로 일어나려 하였으나 행령극백의 체자를 생각하여 이를 숨기고 아직 수행하지 못하였더니 희대의 대흉화는 그 선제를 독수로 시해했도다. 희라, 생명을 보존하여 무슨 일이 있으리요?
오직 스스로가 죽지 못함이 한이었도다. 이때를 당하며 개세 영혼의 사가 없으며 우리 2천만 민족의 생사가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앞의 함 정도 뒤의 채찍도 돌보지 아니하고 고련히 나는 걸기했노라. 오로지 민중은 한뜻으로 나와 함께 걸기하고 분발 전진하여 삼천리의 응기를 극복함으로써 2천만 치욕을 설하고 공통적 세운의 도래를 맞이하며 후회하지 말라. 오호 만세.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알린 유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1922년에 집필한 조선 상고사에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1965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틴 처칠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새겨 보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한제국 황실의 개성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종 태왕제를 이은 순종 효황제와 그 뒤를 이은 어민 황태자, 또 그의 아들인 혜원 황세손, 또 그 뒤를 사손으로 이은 황사손 이원 전하께서 제5대 대한제국 황실의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비록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없어졌지만은 그 황통의 맥은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 황사손께서는 선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종 황제의 장성한 세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드님이신 의친왕 전하의 손자가 되십니다. 의친왕 전하께서는 12남 9녀를 두었고 그 중에서도 9번째 아드님이신 이갑 황선의 장자가 되십니다. 의친왕 전하께서 남기신 친필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시 술덕 기사 족징백세 잠규 일부 금석 공존 보익 규전 충효 의왕 이강. 자, 이 시는 의천왕께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송나라 때 충절지사 육시의 시를 인용해서 친필문으로 남기셨는데, 그 내용은 육시가 기나라의 사기를 참수를 하였는데 그 덕택으로 백세에 걸치도록 관리들에게 좋게 증언이 될 만하다. 그 덕의 일부를 금성문에 새겨 공이 보존해 놓았으니 서로 도와 충효로서 규범으로 삼아 후세에 전할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 당시의 시대상과 접목하여 이역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시술덕 기사,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급지경에 빠져 있으니 육시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족징백세 잠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만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고통과 통한의 세월을 경험한 위정자들은 이를 경계 삼아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것이다. 일부 금석 공존, 그 일부의 만행들을 역사의 실록에 아로새겨 필히 보존할 것이며, 보익 규전 충효, 이를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와서 나라를 위하고 어버이를 섬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규범을 삼아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전하여야 할 것이다 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 19에서인 육시는 남성시대의 충절 애국시인 육유로서 호는 방홍입니다. 그는 정강의 변으로 이민족인 금나라에게 빼앗긴 조국의 땅 북송을 되찾기 위해 살아생전 평생을 노심초사했던 인물입니다. 육유는 성장하면서 주변의 우국 충절 지사들의 발자취를 늘 접하였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당시 조정의 관리들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적당히 적과 타협하는 무능하고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었으므로 이를 빗대어 수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시를 통하여 남성 조정의 나약함과 시대의 모순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였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어 계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육유의 시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침략을 당하여 통치를 받고 있는 북송 백성들의 아픔과 한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충절 지사들의 비분관계하는 의로움을 느낄 수 있어 눈물을 휩시는 볼 수 없는 감동의 시들입니다. 또한 시대의 영웅들을 묘사하여 쓰러져가는 송나라의 부흥을 꿈꾸고자 의로운 자들의 심금을 울려 절치부심과 와신상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육유의 시들은 금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여 고통받는 북송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중원회복의 영혼을 달래보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의 침략을 당하여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아픔에 잘 비유되는 시구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유의 심중과 어친왕 전하의 심중이 어쩌면 같았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 식구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의지도 없이 호의호식하는 친일파와 위정자들을 꼬집는 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송나라 충절 애국시인 육유의 마지막 유언장을 한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고 나면 다 만사가 헛된 공연불인지는 알지만 다만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도다. 우리 임금이 거느린 군대가 북쪽으로 나와가 중원을 평경하는 날 집안 제사에 이 아비에게 알려줄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면서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차마 죽는 순간까지도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그 죽는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임금이 나중에 북쪽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날 너희들은 이 아비 제사에게 꼭 알려달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참 이 식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의친왕 전하의 행장에 아 슬프도다. 우리 전하께서 1955년 8월 16일 새벽 4시 20분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번지 안국동 별궁에서 79세의 일기로 만국의 황자로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 승하하셨습니다. 세상의 민심이 하수상하니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일제 침략의 그늘 속에서 늘 숨죽여 살아온 터라 니라서 감히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총무이사 이 대효가 특별히 전하의 9째 아들인 충길황손의 지우를 입었기 때문에 전하의 덕을 묘사하는 행장을 찬함에 있어 재주가 모자라고 또한 애통하여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음을 삼키고 눈물을 닦으며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그 옳다는 의로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또 어려울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천왕께서는 그 옳다고 생각한 의로운 뜻을 평생 동안 지켜내신 분입니다. 전하께서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던 의를 지녔고 외놈들과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조국을 지켜내신 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년에 비록 외롭고 쓸쓸한 임종을 맞았으나 그분의 환백은 늘 우리들 곁에 함께 계시리라 그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천왕께서는 일제로부터 강제로 받은 공이라는 작호 때문에 독립유공자 명부에서도 제외되었고 아직도 그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